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85세가 넘도록 병원 침대에 눕지 않고 스스로 걷고 먹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 겨우 3명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머지 7명은 예고 없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을 다녀오고 밥을 잘 드셨던 분이 다음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응급실과 병동에서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수없이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어요. 밥도 잘 드셨는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영양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90세, 100세까지 씩씩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유전자 탓이라고, 타고난 체질 탓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상담하고 지켜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화려한 유전자도 아니고 값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 너무 단순해서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 4가지가 생사를 갈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몇 컵이나 마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근육을 움직여 보셨나요? 복용하는 약이 몸에서 어떤 영양분을 빼앗아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이 4가지 질문은 어르신들의 삶을 뒤흔드는 키워움이자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 의료센터에서 지난 10년간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무려 87%가 85세를 훌쩍 넘겨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창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 4가지 습관을 지켰을 뿐입니다. 물을 제때 마시고 근육을 꾸준히 움직이고 약물의 빈틈을 식단으로 채우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1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일 마셔도 되지. 운동은 시간이 날 때 하지 뭐. 약은 그냥 먹으면 끝이지. 사람 만나는 건 귀찮아.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8세 김영호 어르신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평소 나는 아직 젊어, 괜찮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운동도 가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약은 성실히 챙겼지만 무슨 성분이 빠져나가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배우자가 떠난 뒤에는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알게 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85세를 넘기는 삶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 컵 물, 오늘의 10분 운동, 오늘의 짧은 대화가 쌓여서 내일의 10년, 20년을 지탱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느낄지 모릅니다. 최근 들어 피곤이 잘 풀리지 않고 밤에 잠이 들기 어렵고 자꾸 깜빡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4가지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차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수치와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며 삶을 바꾸는 지혜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끄고 다시 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85세 이전에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 바로 몸속의 물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심지어 목이 마르다는 신호조차 무뎌지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탈수는 단순히 입이 마르는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치명적인 노화 가속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74세 이정숙 어르신은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어지러워 소파에만 앉아 계셨죠. 밥맛도 없고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지고 심지어 성격마저 예민해져 가족들과 갈등이 잦았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유일한 문제는 몸속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3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서 몸은 알게 모르게 나트륨과 수분을 계속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4컵, 정확한 시간대에 맞추어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2주 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처럼 화도 덜 나고요. 바로 이것이 탈수 회복의 첫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탈수가 지속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은 높아지며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혈전 하나가 뇌로 향하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으로 향하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단순한 수분 부족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 탓이 아니라 물 부족 탓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가장 건강한 신호입니다.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이라면 탈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혀를 거울로 보세요. 표면이 갈라지거나 하얗게 마른 느낌이 든다면 체내 전체가 건조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피부를 손등에서 살짝 꼬집어 보세요. 금세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펴진다면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하루에 몇 잔이나 마셔야 합니까? 흔히 하루 8잔을 권장하지만 억지로 들이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제가 권하는 4번의 황금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밤새 말라있던 몸을 깨우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완화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 소화를 돕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움직이면서 잃은 수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 너무 늦지 않게 반 컵에서 1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밤새 탈수를 막고 몸속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단 3일에서 5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변이 부드러워지고 두통이 줄어들며 무기력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물을 마셨을 뿐인데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더 잃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마셔도 된다고 하시지만 목마름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커피 3잔으로 수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한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체내 수분량은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줄이고 물 4컵 습관을 시작한 지 1달.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나 향상되었습니다. 물은 값비싼 약도 영양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마시기만 해도 수십만 원짜리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85세, 아니 100세까지 이어지는 삶을 지탱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채워주면 활력을 되찾고 물을 방치하면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건강 비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생명의 기둥, 바로 근육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몸의 마지막 성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매일 만보 걷기를 목표로 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부지런히 걸어도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고관절이 골절된 채 다시는 병원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성벽과도 같습니다. 다리 근육은 낙상을 막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상체 근육은 일상 동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폐렴 같은 감염 질환 위험까지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뿌리인 셈입니다. 78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만보 이상을 걸으셨습니다. 본인도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그런데 근육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집 앞에서 발을 헛디뎌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졌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식욕도 삶의 의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걷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지구력을 위한 운동일 뿐입니다. 근육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살짝 올린 채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며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벽 잡고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짚고 두 발을 모은 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2초간 멈췄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종아리 근육이 단련되면서 다리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싱크대나 테이블을 살짝 짚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엔 휘청거리지만 매일 하면 점점 중심을 잡는 힘이 커집니다. 균형 능력은 나이와 무관하게 훈련할 수 있으며 낙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식탁 옆에서 잠시 쉬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하느냐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병원 10일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활 속 근력 운동에 가장 잘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사라집니다. 누워서 하루 이틀만 지내도 근육은 1%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단 사라진 근육을 되찾는 데에는 그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한 어르신들 중에는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번, 발 뒤꿈치 들기를 10번, 한 발로 서기를 하루 3번씩 꾸준히 한 결과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동네 시장을 다녀와도 거뜬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질입니다.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힘,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는 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의존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의자 앞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85세, 90세, 100세까지 이어지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살아나고 방치하면 사라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물과 근육 다음으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믿고 복용하는 약들이 때로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숨겨진 대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고혈압 약이 뇌졸중을 막아주고 당뇨약이 합병증을 늦추며 고지혈증 약이 심장마비를 예방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배운 사실은 약이 몸을 고쳐주는 동시에 몸속 중요한 영양소를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이영철 어르신은 늘 성실히 건강관리를 하셨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이 있었지만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도중 단어가 끊기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표정이 멍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치매 소견은 없었습니다. 대신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와 마그네슘 그리고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CoQ10, CoQ10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기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고혈압 약 중 일부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서서히 고갈시키고, 고지혈증 약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코큐텐을 떨어뜨립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보조 영양소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을 뛰게 하고, 비타민 B1은 뇌를 맑게 하며, 코큐텐은 근육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 기본 연료가 사라지면 몸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식단 변화를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한 개로 심장과 신경에 필요한 비타민 B를 채우고, 점심에는 꽁치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곁들여 오메가3와 코큐텐을 보충하며 간식으로는 호두와 아몬드를 조금씩 드시게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보충제도 추가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어르신의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약을 잘 챙겨 먹는 게 당연히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약들이 내 몸에서 중요한 걸 빼앗고 있었다니 놀랍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이 내 몸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약은 병을 잡는 대신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고혈압 환자 중 마그네슘 결핍률이 일반인보다 2배 높고, 당뇨 환자에서 비타민 B1 부족이 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약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의 30% 이상에서 코큐텐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식탁의 변화만으로도 이 빈틈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생선을 조금씩,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약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약을 믿되 음식으로 지혜롭게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합니다. 빼앗기면 채워줘야 하고 부족하면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생기 있게 살아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점점 기운이 빠져 결국 침대에 눕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약을 성실히 먹는데도 이상하게 피곤이 가시지 않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근육이 자꾸 약해진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영양소의 빈자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은 고쳐주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식탁 위에 음식을 통해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이 빼앗아간 것을 음식과 습관이 되돌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학과 생활이 만나 완성되는 건강의 길입니다. 이제 물과 근육, 그리고 약의 그림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큰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지만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고혈압만큼이나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끊임없이 분비되고 면역 체계는 약해지며 염증 수치는 높아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지치며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잃어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80세 박모 어르신은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드시고 마당의 화초를 돌보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귀찮아했고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은 올라갔고 불면에 시달렸으며 식욕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압보다도 눈빛 속 깊은 외로움에 더 주목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몸을 무너뜨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통화를 하세요. 자식과도 좋고 친구와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약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통화를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어르신의 목소리는 힘을 되찾았습니다. 불면도 줄었고 식사량도 늘었으며 표정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외로움은 병이지만 그 약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낮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서도 사람의 수명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관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오래 살아오셨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하루를 방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복지관의 노래 교실을 권했을 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 데는 질색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들려온 음악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복지관 직원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요즘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세요. 그 뒤로 할머니는 혈압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외출, 단 한 곡의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괴력은 그 어떤 질병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의 전화, 일주일 한 번의 외출, 경로당에서 부르는 노래 한 곡, 복지관에서 나누는 인사 한마디. 이 작은 행동들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일지 모릅니다. 사회적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약과 수술로 많은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따뜻한 관계는 그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힘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물, 근육, 약, 그리고 관계 단절까지 4가지의 큰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고 죽음을 늦추었으며 행복한 노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4가지를 실제 삶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원칙들을 실천해온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중요한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을 제때 마시는 것, 근육을 지키는 것, 약이 빼앗아가는 영양소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 이 4가지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무게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들을 지켜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84세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체중은 줄고 피로는 늘어나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약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지만 몸은 점점 마르고 활력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4컵의 물, 식사 전 견과류 한 줌, 하루 10분의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그리고 매일 딸과의 짧은 통화 한 번.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두 분은 서로 약속하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다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두 분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근육량은 약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우린 이제 다시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두 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그는 배우자 없이 오래 살아왔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복지관의 노래 교실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 데는 질색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들려온 음악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복지관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사람들과의 웃음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4가지 중 딱 하나만 바꿔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말라있던 화분에 하루 한 컵의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다시 푸르게 변하고 꽃이 피어나듯 우리 몸도 변화합니다. 그러니 오늘 물을 3컵밖에 못 마셨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셨으니 성공한 것입니다. 운동을 깜빡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손자, 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이웃과 정답게 지내는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4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 1컵, 운동 10분, 견과류 1줌, 전화 1통.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세포 하나하나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삶 전체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지금이 70세든 80세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바뀔 수 있고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고요한 새벽,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잠결에 다리를 움켜쥔 채 몸부림치는 한 노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종아리를 깊숙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다리가 굳어버린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이게 그냥 쥐가 난 건가? 아니면 더 큰 병이 시작된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발끝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살이 찢기는 듯 아파 견디기 힘들었던 기억.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때 대부분은 물을 마시거나 다리를 주무르며 잠시 지나겠지 하고 다시 눕곤 했을 겁니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라며 그냥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단순한 근육 놀람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호가 된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무심히 지나쳤던 다리 쥐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 온 의사들의 조언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만 나열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담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어왔던 고통, 혹은 가족이 겪었던 그 순간과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은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에게 꼭 필요한 건강 지식과 생활 습관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6세 이영호 어르신은 밤마다 반복되는 다리 쥐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근육이 놀랐다고 생각했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심부정맥 혈전증, 즉 다리 깊은 곳의 혈관 속에 피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피떡이 폐로 이동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를 가볍게 여겼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순간, 그 충격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도 그냥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병원을 찾지 않고 무심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말합니다. 반복적인 다리 경련은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니며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다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 신경이 지쳐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대처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위험을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짜 이유를 6가지로 풀어드리고, 예방하는 5가지 습관, 위급시 대처할 수 있는 4단계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의 실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께 더 깊은 공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밤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리 경련이 왜 생기는지, 많은 분들이 막연히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더 다양하고 때로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이유들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예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육 과사용입니다. 평소에는 집 안에만 계시다가 손주들과 하루 종일 산책을 하거나 갑자기 농사일을 오래 하신 후에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낯선 활동에 혹사당하면 피로 물질이 쌓이고 그 결과로 갑작스러운 경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72세 한 어르신은 손주와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걸은 뒤 밤새 다리에 쥐가 나서 응급실까지 가야 했습니다. 단순히 즐거운 하루였지만 몸은 그만큼 큰 부담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자는 것이 편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구부린 채로 발끝이 아래로 처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종아리 근육은 계속 긴장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끝을 더 아래로 누르면 새벽에 근육이 갑자기 놀라며 쥐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단순한 자세 하나가 매일 밤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셋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작은 갈증을 넘기려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넷째는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나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자주 쥐가 날까? 라는 질문은 몸이 나빠진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말초 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얼마 전 74세 여성 환자분이 한쪽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부기까지 생겨 검사를 했더니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방치했다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근육 문제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혈관 속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일부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가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약을 복용한 뒤부터 증상이 잦아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약을 끊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부작용을 만든다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원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 과사용, 잘못된 수면 자세, 수분과 전해질 부족, 노화에 따른 변화,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에 해당하십니까?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 28%가 밤에 다리에 쥐가 난다는 증상을 경험했고 그중 12%는
실제로 혈관이나 신경질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근육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나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병원에서 벌어진 생생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이 문제를 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 가운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호소로 시작해 결국 큰 병이 발견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근육 경련을 단순한 불편 정도로만 여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작은 신호가 얼마나 무섭게 바뀔 수 있는지 생생히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물을 더 마시고 바나나를 먹는 정도로 대처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걷는 동안에도 다리가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말초동맥 질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다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했던 것이죠. 작은 경고음을 무시한 결과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병으로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72세 여성은 집안일을 하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붓고 뜨거워지면서 색깔까지 변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온 그녀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핏떡이 폐로 이동해 치명적인 폐색전증으로 이어졌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몸속 혈관에서 이미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50%가 밤에 다리 경련을 경험하고 그중 20%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중 일부가 실제로 혈관질환, 신경질환, 심장질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쥐가 났다는 말 속에 건강의 운명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실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욱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밤마다 깜짝 놀라 깨서 아내를 깨우곤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와보니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쥐가 나면 그냥 참았는데 나중엔 다리가 점점 차가워져서 결국 수술까지 받았죠 라며 후회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백한 신호를 무시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하는 다리 쥐를 흔한 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방심을 부르고 방심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한심장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환자 가운데 약 15%는 실제로 심혈관계 이상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그중 5%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비율처럼 보이지만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주변 어르신 가운데도 이 숫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쯤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은 단순히 근육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강 경고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방과 대처를 통해 삶을 지킬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위급 상황 앞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신호를 듣고 준비할 것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떤 습관을 지켜야 할까요?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5가지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방만 제대로 해도 응급실에 올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지킬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잠잘 때 무릎을 구부린 채로 잔다거나 발끝이 아래로 꺾이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긴장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쥐가 쉽게 납니다. 가능한 한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이 자유롭게 놓이도록 하십시오. 무거운 이불 대신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30년 넘게 웅크리고 자던 습관을 고친 뒤 일주일 만에 다리에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종아리와 발목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벽에 손을 대고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당기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김재호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 3동작을 2주 동안 매일 했는데 그 뒤로는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뚝 줄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입니다. 하루 1.5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취침 전에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낮 동안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우유, 견과류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5세 김인석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바나나 1개를 먹으면서 경련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생활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에 피가 몰려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TV를 볼 때도 1시간마다 일어나서 발끝을 위아래로 쇼네 20회 움직여주는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해보십시오.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돌려주어 큰 예방 효과를 냅니다. 5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 점검입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약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를 잘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먹기 시작한 뒤 증상이 잦아졌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약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내 몸에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펴고 자는 올바른 수면 자세,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장시간 같은 자세 피하기, 복용 약물 점검하기. 사실 이 5가지는 특별한 장비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고통스러운 밤을 편안한 휴식으로 바꿔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작은 습관의 힘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은 5가지 중 하나라도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다음 습관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응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4단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통 속에 버티거나 뻣뻣하게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꼭 기억해야 할 4단계 응급 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자기 몸쪽으로 서서히 당기면 갑작스럽게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라는 점입니다. 급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놀라며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근육을 어루만진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킬레스건과 발바닥까지 풀어주면 긴장된 근육이 훨씬 빨리 이완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5-10분 정도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승산혈 지압입니다. 종아리 뒤쪽 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바로 그 자리가 승산혈입니다. 이곳을 엄지로 3초간 꾹 누르고 1초 쉬었다가 다시 3초 누르기를 5번 반복합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지압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경련이 훨씬 빨리 진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중에 쥐가 났을 때 이 지압 하나로 큰 도움이 됐다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급한 통증이 가라앉은 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10-15분간 쥐가 났던 부위에 올려두십시오. 근육이 더 빠르게 이완되고 남은 통증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단, 너무 뜨거운 온도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손등으로 먼저 확인해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집에 찜질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기,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승산혈 지압하기,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해도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났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통증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워지며 색깔까지 변한다면 심각한 혈관 질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쥐가 나면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급처치는 고통을 줄이고 안정을 찾게 해주지만 그 뒤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신호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습관과 응급처치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잠시 돌아봅시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비명, 칼로 찌르는 듯한 다리의 통증,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진실까지.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 생각했던 작은 신호가 사실은 혈액순환의 문제, 신경의 손상,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의학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적으로 다리에 쥐가 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방습관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고 갑작스런 경련에는 4단계 응급처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신호 5가지가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몸은 늘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귀찮아서 외면할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매일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잠자기 전 다리 스트레칭을 몇 분 하는 것, 올바른 수면 자세를 지키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쥐가 나지 않는 편안한 밤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험 속에는 더 깊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다리 쥐, 통증, 불안은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을 무시하다가 큰 병으로 이어졌고 또 다른 일부는 일찍 신호를 알아차려 건강을 지켰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알고 실천했는가, 모르고 넘겼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이 사실을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건강 지식을 전달하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지켜줄 다양한 지혜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속에서 편안히 잠드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은 새로운 활력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어질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 12억 아파트 주인이 수술비 800만 원이 없어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동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안정된 삶 같았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순간 그는 한 가지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없다는 것. 은행 장에 남은 건 고작 120만 원뿐이었고 결국 조카에게 눈물을 머금고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은 15억 원인데 목숨을 살리는 800만 원은 없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한 채면 노후는 걱정 없지.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집은 팔아야 돈이 되고 그 과정은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제 집을 팔고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놔야 합니다. 그 순간 집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단지 의료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동탄에 69세 할아버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지만 손주들 생일날 20만 원의 용돈조차 줄 수 없었습니다. 지갑에 3만 원뿐, 카드 한도는 이미 초과. 결국 며느리 앞에서 다음에 줄게 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남은 건 씁쓸함과 체면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자산과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정작 삶을 지탱하는 현금은 부족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3집 중 1집이 적자 가구입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지갑은 텅 비어가는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노후의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병원비를 낼 수 있을까? 손주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을까?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처할 수 있을까? 이 불안을 잠재우는 건 부동산 시세표가 아니라 바로 통장 속에서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집은 숫자지만 평화는 현금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정작 쓸 수 없는 자산, 그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 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갑 속 현금이 비어있는 분들, 그 간극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에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셨지요.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겠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갔고 아내는 몇 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약값만 수십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 5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카드론을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 집값은 숫자로는 크지만 그 돈이 당장 우리 삶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예측 불가하게 커집니다. 의료비, 손주들 경조사비, 관리비와 공과금.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금액이 노후에는 버겁게 다가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1%가 적자 가구로 분류됩니다. 즉,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이 3집 중 1집이라는 뜻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부족한 겁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것. 유동성, 즉 필요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노후를 지켜주는 진짜 방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 유동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급하게 팔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에 집착할까요? 집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상징이자 평생의 노력의 결실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상징이 오히려 현실의 불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줄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반드시 든든한 자산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집이 정말 위기 순간에 나를 지켜줄까?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동산은 보이지만 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금은 눈에는 잘 안 띄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부의 크기가 아니라 유동성의 크기가 노후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집을 바라보던 눈이 통장을 바라보게 되고 숫자에 집착하던 마음이 지금 당장의 현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의료와 돌봄 지출이 노후에 폭풍처럼 몰려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현금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드는지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파도는 바로 의료비와 돌봄 비용입니다. 65세를 전후로 건강은 눈에 띄게 변하고 그때부터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70대의 연평균 의료비는 60대의 2, 3배, 80대는 무려 3, 할배까지 늘어납니다. 단순히 약값이나 진료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술, 장기적인 치료, 그리고 간병 비용까지 합쳐지면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72세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치료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고 보호자가 돌볼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월 150만 원 이상. 한 번 쓰러진 순간부터 매달 300만 원 이상이 고정지출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있는데 집이 대신 병원비를 내주지는 않더군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곧 간병비, 요양원비, 홈케어 서비스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지출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만성질환이 심해지면 몇 년 동안 꾸준히 돈이 나갑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파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집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쉽게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은 팔아야 돈이 되지만 병원비는 내일 당장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 있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제 월 수령액은 평균 100만 원, 서울 기준으로도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주택연금은 목돈을 미리 뽑을 수도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무력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리적 관점에서도 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람은 점점 더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재기가 어렵다는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으면 불안은 공포로 변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절망이 밀려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같은 금액의 손실을 두세 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 심리적 고통이 더 커지고 건강 회복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돈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마음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마음을 지킵니다. 현금이 충분히 숨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선택할 때도, 요양시설을 결정할 때도, 손주들 앞에서 웃을 때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넓어질수록 삶의 품위는 유지됩니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그 지출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안전망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버퍼를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불안이 우리 삶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현금 버퍼를 어떻게 계산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알게 되면 노후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현금 버퍼를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히 돈을 좀 모아두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저는 상담할 때 늘 한 가지 공식을 말씀드립니다. 월 평균 생활비 X 14개월 플러스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 이것이 노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X 24개월 equal sign for 800만 원. 여기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하필 24개월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가 닥쳐도 2년은 버틸 수 있어야 집을 팔든 다른 대책을 마련하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여성 A씨는 매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150만 원, X 24개월, equal sign 3, 600만 원. 여기에 500만 원을 더해 총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B씨는 생활비가 250만 원이었는데 계산해보니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이 금액이 너무 크다고 놀라셨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입니다. 첫째, 은행 예금입니다. 보통예금, 자유적금, 그리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CMA 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자율도 예금보다 높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MMF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당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지만 원금 보장은 되지 않으니 전체 자산의 20% 이하만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6개월 이내 만기 정기예금입니다. 짧은 기간이라 급할 때 중도 해지도 가능하고 만기까지 두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반드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므로 예를 들어 1억을 맡긴다면 A은행 5천만 원, B은행 5천만 원으로 나누어야 안전합니다. 한 곳에 몰아두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사다리식 예금입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나누어 예치하면 매 6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와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금리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급할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상품일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세우고 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최소한 2년은 버틸 수 있다. 이 확신이 불안을 밀어내고 노후의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 속 현금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원칙을 토대로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일 동안 따라할 수 있는 재정 리빌딩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지출 가계부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을 꺼내보십시오. 식비, 관리비, 교통비, 약값, 용돈, 경조사비까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기적이지 않은 지출도 월 평균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 12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매달 10만 원을 지출하는 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날, 비상금 전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생활비 계좌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도 만들지 마시고 혹시 만들었다면 지갑에 넣지 말고 집에 두십시오. 그래야 불필요한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비상금 계좌는 평소에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좌를 따로 두고 진짜 위기 때만 열어야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은 만기분산 예적금을 설계하는 날입니다. 앞서 계산한 필요 금액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누어 예치하십시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6개월 만기 1천만 원, 12개월 만기 오내, 어밤스몬 500만 원, 18개월 만기 오내 500만 원, 24개월 만기 1천만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돌아와서 급할 때 현금화가 가능하고 동시에 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날은 의료 지출에 대비하는 날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부담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 소득자의 경우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꼭 알아두십시오. 갑자기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 소득 대비 부담이 크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비용에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금융사기 방어 체계를 세우는 날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40%가 60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구분해서 1계좌 1용도 원칙을 지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각 계좌마다 아이체 한도를 설정해 두십시오.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24시간 지연 기능을 활용하면 안전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계좌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끊고 직접 은행이나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날은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날입니다. 혹시 안 쓰는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까?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OTT, 잡지 정기구독 등 실제로는 보지 않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만 정리해도 월 5만, 10만 원이 절약됩니다. 통신비 요금제를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또 몇만 원이 남습니다. 전기와 가스 사용 습관만 바꿔도 매달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연간 수백만 원이 됩니다. 일곱째 날은 소득 다변화 미니 플랜을 세우는 날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조정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은 임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빈방을 단기 임대로 내놓거나 주차 공간을 공유해 월 30만,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를 활용해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을 가르치거나 요리 강의를 하거나 직접 만든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요. 이 7일간의 과정을 끝내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며 작은 수입을 더해 안정성을 높이는 습관 말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에는 자신감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뒤에 여러분은 오늘과 전혀 다른 노후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품위를 지켜주는 선택권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인간은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어떤 요양시설을 들어갈지, 손주들에게 어떤 선물을 건넬지, 반대로 현금이 없으면 모든 결정이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이런 선택은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굴욕입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비와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그래서 저는 다운사이징을 권합니다. 집은 줄어들지만 삶은 오히려 넉넉해집니다. 관리비도 줄고 세금도 줄고 여유 현금은 늘어나니까요. 어떤 분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그 차액으로 현금 버퍼를 만들었는데 집은 작아졌는데 마음은 커졌다고 웃으셨습니다. 연금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은퇴 직후에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연금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공적 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을 조정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법적 대비도 필요합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졌을 때를 대비해 성년 후견 제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재산 관리와 법적 결정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분할, 장례 방식, 연명 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본인의 의지가 존중됩니다. 건강 관리 역시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의료비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미리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민간 간병보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은 순식간에 흘러나갑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현금 버퍼는 오래도록 든든히 남습니다. 무엇보다 관계 자본을 잊지 마십시오. 돈만큼 중요한 건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손을 잡아주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지역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작은 모임 속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은 은행에 있지만 평화는 사람 사이에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지갑이 비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노년의 품위는 자산 총액이 아니라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장 3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생활비 몇 개월 치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둘째, 이번 주 안에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드십시오. 셋째, 자동이체와 카드 내역을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